북한 당국이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국에서 목숨을 위협받은 승무원 남매. 그들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탈북 또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고 한 본능이었습니다. 북한의 총애를 받으며 자란 남매들이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에 먼저 도움을 청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 살린 북한 남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남매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려항공의 기장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3년 전에 승무원이 되어 있었죠. 남매가 모두 승무원이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의 은혜였습니다. 북한에서 승무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외모, 성분, 충성심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다니. 저 역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복을 처음 입었을 때의 그 자부심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파란색 치마 정장에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훈련 과정은 엄격했습니다. 웃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것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당신들은 공화국의 얼굴입니다.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관 동무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은 베이징행이었습니다. 오빠와 같은 팀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화려함에 놀라긴 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가 최고야. 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노예일 뿐이야. 우리는 베이징과 선양, 상하이를 오가며 비행을 했습니다. 외국 도시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외출할 때도 반드시 둘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고 외국인과의 사적인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탈북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망간 역적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진심으로 화가 났죠. 어떻게 조국을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좋은 나라를.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부자들만 호화롭게 사는 나라.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 오빠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집 거실이었죠. 어머니는 자리를 비우셨고 아버지는 문을 닫으신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수진아.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라. 너희가 외국에서 비행 중에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당국보다는 한국에 도움을 청해라.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냥 아버지 말 기억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그 미제의 앞잡이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아버지가 외국을 너무 많이 다니셔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당의 은혜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외국을 오가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이상한 말이 저 오빠의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승무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출장 중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면 항상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셨죠. 오빠, 우리 정말 좋은 대우 받는 것 같아. 제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당에서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데. 외국에서도 항상 보호해주시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도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승무원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위험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르겠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에서 우리 같은 승무원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우리 동료들을 자주 만났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서로 물어보며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에서 가르쳐 주신 동무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한 번은 중국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동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면 안 돼. 공화국에서 금지된 물건이야. 저는 바로 손을 뗐습니다. 아,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잘못될 뻔한 걸 막아주신 거니까요. 함께 근무하던 선배 승무원 언니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미선 언니였어요.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미선 언니 어디 가셨어요? 그 동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베이징에서 한국 드라마를 샀대. 보이부에서 데려가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요? 그건 금지된 건데. 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언니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승무원이었고 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미선 언니가 그런 일을.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당에서 금지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금지된 것은 절대 보지 않았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당에서 정해주신 규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베이징 거리를 걸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방황하는 거야. 우리는 당에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비행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당에서 믿고 이 자리를 주신 거야.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 당을 실망시키면 안 돼.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지는 않았지?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항상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당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승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이라는 위험한 곳에서도 우리는 항상 지켜지고 있었어요. 당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보호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베이징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호텔 근처 시장에 나가 기념품을 사려고 했어요. 동행하시는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시장 구경하고 올게요. 알았어. 1시간 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그분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승무원이시죠? 제가 더 좋은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너무 친절해 보였고 오빠도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걸려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10분이면 돼요. 금방이에요. 우리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맞아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빠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우리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베이징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따라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지켜줄게.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끌려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어요. 오빠 어떡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 얼마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순순히 따르면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를 왜 데려온 거예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같은 북한 승무원들은 외모가 좋잖아. 동남아에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거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저 오빠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호텔에 계신 분들이 우리 찾고 계실 거야. 곧 구해주러 오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당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던 그분들은 어디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더니 왜 아무도 안 오지?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보호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상해. 우리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우리를 포기한 걸까?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한국에 도움을 청해라.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아셨던 거예요. 당국이 우리를 진짜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이 들어왔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죠. 오빠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북한 승무원이에요.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어요. 수진아, 울지 마.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해. 오빠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브로커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둘 외모가 좋아서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언제 넘기기로 했어? 다음 주면 태국으로 보낼 수 있어.
태국, 동남아. 우리는 정말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우리 정말 죽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기억나? 아버지가 했던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한국에 도움을 청하라고. 근데 오빠 어떻게 한국에 연락해? 여기 갇혀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작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아직 못 찾았어. 브로커들이 몰수할 때 놓친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그럼 지금 당장 당국에 연락해야 해.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봐. 우리가 사라진 지 이틀이나 됐어. 당국에서 우리를 찾고 있었다면 벌써 찾았어야 해.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보호한다던 사람들이 이틀 동안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버린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외국에서 실종되면 그냥 우리 책임으로 돌리고 끝낼 거야. 역적 취급하면서.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버려진 거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오빠? 저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보자. 한국에 연락하는 거야. 한국? 근데 오빠, 한국은 우리 적이잖아.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평생 한국은 적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어? 당국은 우리를 버렸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동남아로 팔려가. 아버지가 한국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적이라고 배웠지만 우리를 보호해준다던 당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빠. 그럼 어떻게 연락해?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휴대폰을 켜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 탈북자 지원, 뭐라도 있을 거야. 얼마 후 오빠가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이거다. 한국 NGO 긴급 연락처.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오빠 진짜로 할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살아야 해. 아버지가 알려주신 길이야. 믿어보자. 오빠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 승무원 남매입니다. 베이징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를 최대한 자세히 적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정말 도와줄까요? 아니면 이게 함정일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답장이었어요. 메시지 받았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우리가 적이라고 배웠던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말씀을 기억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당국이 아닌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희망을요. 그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올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속은 걸까요? 오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밖의 소리를 들으려 했어요. 브로커들의 발소리, 복도를 오가는 소리, 모든 게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중국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뛰는 소리, 비명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를 구하러 온 거야.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어요. 남매 맞아요. 그들은 한국 억양이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 억양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빨리 나가야 해요. 중국 공안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우리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브로커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꿈 같았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살았다는 게, 누군가 정말로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겨.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같은 민족이라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어요. 평생 한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만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구해주러 온 거였으니까요. 당에서 보호해준다던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는데 적이라던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준 거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면 안전해요. 중국 공안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한국 대사관.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국의 대사관이라니. 하지만 이제 그곳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곳이었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문양. 평생 적국의 상징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그날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주고 깨끗한 옷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납치범들이 무서워서 떨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동남아로 팔려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맞았어.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해준 사람들이었어요. 당국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버렸죠. 모든 게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돌아가면 역적 취급을 받을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북한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시겠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요. 돌아가면 우리 죽어요. 역적 취급받을 거예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한국으로 가시는 걸로 할게요. 한국으로 간다. 말은 쉬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탈북했다는 걸 알면 부모님도 처벌받을 텐데요. 부모님.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살아야 부모님도 언젠가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야.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셔야 해요. 태국으로 가실 거예요. 태국. 브로커들이 우리를 팔려고 했던 그 나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의지로 가는 거였어요.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유이사로 타는 비행기였어요. 승무원이었지만 항상 일 때문에 탔지 제가 가고 싶어서 탄 적은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북한을 떠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삶이야. 태국에 도착했을 때 너무 더웠습니다. 북한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어요. 한국 NGO 사람들이 우리를 공항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가실 거예요. 태국에서의 시간은 이상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했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음악이 흘렀고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북한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제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곧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 대신 오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탈북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어요. 이제 한국 국민이 되시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저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 승무원이었는데 이제 한국 국민이 된다니요.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에 호텔에서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 잘한 거 맞지?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당한 거였죠. 납치당했고 당국에게 버려졌고 살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청했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오빠 신기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평생 적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 거짓말.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일까요? 한국이 적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당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평생 배운 것들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평양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고 밝은 조명이 비추고 음악이 흐르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저기 태극기다. 오빠가 가리켰습니다. 공항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국의 깃발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이제 진짜 탈북자가 된 거구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환하게 불 켜진 가게들. 평양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베이징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런가 봐.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던 한국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몇 달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말투도 생활 방식도 심지어 음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TV에서 뉴스가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 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 비판해도 안 잡혀가요? 제가 교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요. 국민이 주인.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주인이었고 우리는 당의 은혜를 받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것 같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근데 오빠, 부모님은 이걸 알까? 진짜 세상이 어떤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때문에 처벌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원망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진짜 세상이 어떤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한국을 배워갔습니다. 한국말 배우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컴퓨터 사용법, 취업 준비. 모든 게 새로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자유롭게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한국 드라마 이렇게 많아. 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선 언니가 USB를 사다가 사라졌던 그 한국 드라마를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유. 그 단어들이 이제는 실감 났어요. 저는 더 이상 당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감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였구나 싶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와 오빠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집도 마련해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은행 가는 것도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다 배워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어렵지만 자유로웠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제가 뭘 사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됐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밤 11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오빠, 여기는 밤에도 가게가 문 열어? 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했습니다. 검열도 없고 제한도 없었어요. 뉴스를 보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그걸 보며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구나. 제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잘 살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꿈을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젊은이들이 웃으며 다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학생들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 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굶주림을 피해 도망쳤어.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겨서 가족들이 굶어 죽었거든. 또 다른 오빠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해서 탈출했어. 아버지가 잘못해서 온 가족이 끌려갈 뻔했지. 모두 다른 이유로 북한을 떠났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것이요. 수진 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것, 납치당한 것, 당국이 우리를 버린 것, 한국이 구해준 것. 사람들이 놀라며 들었습니다. 와, 승무원이었어요. 그럼 엘리트였네요. 근데 그런 사람도 버려지는구나.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나는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찾으러 왔단다. 70년 만에. 할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만났어. 북한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이산가족. 남북분단.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 비극의 일부가 된 거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노트에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 한국에서 느낀 것들. 적다 보니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쌓였어요. 오빠, 나 작가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가, 승무원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북한이 어떤 곳인지,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말이야. 오빠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읽었고 글쓰기 강좌도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북한식 억양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선택한 나라였으니까요.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신가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으신가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 오빠에게 바라셨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요. 자유롭게 사는 것.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원하는 꿈을 꾸는 것. 아버지,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탈북자 모임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승무원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떤 분은 울기도 했어요. 수진 씨, 꼭 그 꿈 이루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여전히 배울 게 많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자유로운 삶도 이 새로운 꿈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를 구해주셔서,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과 꿈을 주셔서, 낯선 저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해주셔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책이 출판되는 날, 저는 이렇게 헌정할 겁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저를 구해준 한국에게.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오늘도 저는 글을 씁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한국에 감사한 마음으로요.